야담 이야기. 첫날 밤에 처녀는 서방님 아파요 아파. 전라도 완산 땅에 이기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름이 없다가 나중에 생긴 것이지만 우선 이렇게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이 이기는 참으로 무어라 비유할 말도 없을 만큼 성품이 온순하고 우둔했습니다. 다만 허우대가 월등히 크고 힘이 장사인 것이 단 한 가지 취할 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어려서부터 혈혈단신으로 떠돌며 지냈지만 목숨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온 나라를 이곳저곳 떠돌아다닌 끝에 어느 해 함경도 함흥고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기서도 품을 팔며 지냈습니다. 다행히 나무찜도 다른 사람보다 배가 크고 값을 싸게 받았기에 함흥에서는 숫제 나무만 해다 팔며 제법 편하게 지냈습니다. 이 무렵 함흥고을에 돈 많은 늙은 과부가 홍기찬 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영악하고 예쁘게 생긴 딸에게 어머니는 진작부터 좋은 신랑을 얻어주려 하였고 실제로도 여기저기에서 훌륭한 상대가 많이 청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딸은 무엇인가 단단히 결심한 바가 있는지 누구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혼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일은 저한테 맡겨주세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남편을 고르겠다는 딸의 고집에 어머니도 혀를 차며 승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럴 즈음 이기 큼지막한 나무찜을 쥐고 들어와 외쳤습니다. 나무 사십시오. 그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집채를 흔들듯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기운 찬 목소리에 딸은 방문을 살짝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뜰에서 어머니와 흥정을 마친 나무장수 총각이 광에다 나무를 부려놓는 중이었습니다. 딸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대청마루 끝으로 나와 이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보는 분인데 어디서 오셨소? 나는 떠돌이 나무 장수요. 집이 다 무엇이오? 이기축이 몸에 묻은 솔잎을 툭툭 털면서 퉁명스레 대답했습니다. 딸은 더 묻지 않고 어머니에게 나무값을 후히 주라고 하더니 날마다 이만큼씩 팔러 와요.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 이기는 나무를 하면 을의 이 집부터 찾았습니다. 딸은 그때마다 어머니에게 성화의 꼬박꼬박 나무를 사게 했습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하인을 시키고 때로는 자신이 나와서 따뜻한 음식을 차려주었습니다. 이렇게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딸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남편감은 그 나무장수 총각밖에 없어요. 어머니는 딱 벌린 입을 쉽게 다물지 못했습니다. 너 그게 정말이냐? 믿을 수 없다는 듯 묻는 어머니의 안색이 차츰 변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태까지 고르고 또 고른 끝에 거지 같은 나무장수를 마음에 들어 하니 말이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러 날을 두고 살펴보니 장래가 크게 될 사람이 분명해요. 장래가 다 무엇이냐? 당장 저렇게 굶어 죽을 상을 한 거지일 뿐이다. 정녕 아기가 되고 싶은 것이냐? 내가 정신이 어떻게 된 모양이로구나. 어머니는 기가 막혀 펄펄 뛰었습니다. 그러나 딸은 별의별 말을 다 듣고서도 끝내 굽히지 않았습니다. 여러 날을 이렇게 실랑이 하다가 어머니는 결국 딸의 고집에 지고 말았습니다. 뒷날 무슨 꼴이 되어도 어미 탓은 말아라. 이리하여 떠돌이 나무장수 이기는 단번에 팔자를 고치게 되었습니다. 뜻밖에도 거지 신세에서 부잣집의 대릴사위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첫날 밤이 되자 이기는 긴장했는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처녀는 이기를 부끄럽게 쳐다보며 서방님 저를 안아주셔야죠. 라고 말하자 이기는 시키는 대로 켜안았는데 너무 세게 안았는지 처녀는 갑자기 숨이 막혀서 서방님 아파요 아파. 라며 소리를 치니 이기는 다시 대꾸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처녀가 이기를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이렇게 첫날 밤이 지났습니다. 이기는 꿈인가 싶은 호강에 젖어 편안히 그리고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장모도 차츰 딸의 체면을 지켜주게 되었고 또 아내가 이만저만 예쁘고 상냥한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몹시 겸연쩍었지만 그렇다고 새삼 할 일도 재주도 없어 호의호식하는 생활에 차차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기는
몸에 살이 뿌옇게 올라 윤기마저 흘러 전날의 나무장수라고는 아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사내다우면서도 품이 있는 남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엄숙한 낯으로 갑작스런 말을 했습니다. 이만하면 당신도 어엿한 대장부로 흠잡을 데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공명을 떨칠 일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런 시골에 묻혀 있을 게 아니라 함께 서울에 올라가 우선 조그마한 장사라도 하며 때를 기다려 봅시다. 여인의 몸이지만 제가 진작부터 생각한 바가 있으니 만사를 맡겨주세요. 아내의 이 말을 이기는 반대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안쩍은 터였으며 또 실상 우둔하고 착한 인간인지라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집의 재산을 어지간히 떼어받아 남편 이기를 재촉하여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에 올라온 이기 내외는 우선 조용한 길가에 집을 하나 얻어 깔끔한 술집을 차렸습니다. 단둘이서 하는 생업인 까닭에 아내가 술과 음식을 만들고 남편은 그 밖에 자질구레한 일을 했습니다. 착하기만 하고 굼뜬 이기에 비해 아내는 상냥하고 부지런했습니다. 뿐인가 손수 빚은 술이 향기롭고 만드는 음식은 신기하도록 맛있었습니다. 이런 소문이 퍼지자 특히 점잖은 선비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이기 아내에 공손하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시중에 칭찬에 마지 않았습니다. 이런 까닭의 생업이 날로 번창하자 길가집만 가지고는 비좁아 다시 뒷곁 한적한 곳에 정자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자에 당시 범상치 않은 선비와 학자 그리고 뜻있는 벼슬아치들이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인조반정을 꾀하던 김승, 이연평 등이었습니다. 이들이 창의 문 밖에서 회의를 하고 돌아갈 때 우연히 들른 것이 인연이 되어 그 후부터는 웬만한 의논은 이 정자에서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기의 아내는 그런 낌새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들이 모일 때에는 유달리 후하게 대접하고 모든 외인은 얼씬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빚진 음식값을 갚지 못하여 걱정스런 낯빛을 하면 그런 염려는 마시고 후에 잘 되시거든 갚으십시오. 하고 더욱 친절하게 대접했습니다. 또 더러는 외상 문서를 보는 앞에서 찢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인과 손님의 사이가 자연히 친숙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결코 장사만을 위함이 아니요 오직 진정으로 자기네를 아끼는 뜻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김승평 등은 진심으로 믿고 고마워했습니다. 이럴 때면 아내는 을의 음식 심부름을 남편이기에게 시켰습니다. 살이 피둥피둥 찐 장승 같은 사내가 매우 순진한 모습으로 음식상을 나를 때면 모두들 기이한 눈으로 쳐다보곤 했습니다. 대체 저 굼뜬 바보 같은 사나이는 누구요? 어느 날 이연평이 물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이 집 여주인의 남편인 줄 모르고서 한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부인은 저의 남편입니다. 용렬하기 짝이 없습니다만 다행히 마음이 착하고 힘도 매우 셉니다. 훗날 여러분께서 혹시 심부름 시키실 일이 생기거든 안심하시고 분부만 내리십시오. 반드시 물불 가리지 않고 충성을 다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겨우 천자문밖에 떼지 못한 무식꾼이오니 어느 분이든 그를 조금만 더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승낙을 얻은 이기의 아내는 이튿날 아침 남편을 시켜 통감이라는 중국의 역사를 간추려 적은 첩권을 사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목을 골라 책장을 접더니 오늘부터 이 학사님 댁에 가서 글 공부를 하셔요. 다만 여기 접어놓은 대목만 가르쳐 달라고 해야 됩니다. 이기는 책을 옆에 끼고 바로 이연평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연평은 약속한 바가 있는 까닭에 선뜻 그를 사랑방에 들여앉히고 그 나이에 글을 배우겠다니 신통하군. 자, 그럼 첫 장부터 시작할까? 하면서 책을 펴려 했습니다. 그러자 이기는 첫 장부터가 아니라 여기를 배우라고 하던데요. 하고 접어놓은 대목을 펼쳤습니다. 순간 이연평은 약간 미심쩍은 얼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지 아무 말 않고 그 대목을 자세히 풀이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기의 아내는 또 통감 넷째 권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어떤 대목을 접어주었습니다. 물론 그 대목을 배우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기는 좀 심사가 사나워졌습니다. 이왕 배우려면 처음부터 차례차례 배워야 이게 뭐람. 그러나 거역하지 못하고 어제처럼 이연평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수상이 여긴 것은 오히려 이연평이었습니다. 실상은 어제 벌써 수상하게 여겼으나 오늘은 숫제 펄쩍 뛸 만큼 놀라며 또 낯빛도 획 달라졌던 것이었습니다. 이기가 접어온 책장을 펼쳐 보이자마자 벼락 같은 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놈 어서 가거라. 여편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바보 천치는 못 가르치겠다. 이기는 영문도 모르고 놀란 채 멍하니 있다가 이연평의 매서운 눈총이 무서워 도망치듯 나와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기는 아내를 붙잡고 투덜거렸습니다. 여보, 이 학사가 노발대발했어. 이젠 밀린 외상값을 받기는커녕 오지도 않을 거요. 그러나 아내는 무슨 생각에선지 생긋 웃었습니다. 마치 생각대로 일이 잘 되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봐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더니 곧 이연평이 당황한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안학내 나 좀 봅시다. 이기의 아내를 뒷곁 정자로 데리고 간 이연평은 숨가쁘게 물었습니다. 대체 안학내는 누구요? 그제야 이기의 아내는 몸을 바로잡으며 우선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고정하십시오. 큰일이란 원래 때가 오면 만백성과 하늘 땅이 돕는 법이라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의 용렬한 남편이라도 앞으로 쓰실 곳이 있을까 하여 잠시 놀라게 해드린 것입니다. 이연평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알았어, 이렇게 된 이상 부디 비밀만은 꼭 지켜줘. 하고 굳게 다짐을 받았습니다. 이기의 아내가 통감을 접은 곳은 옛날 중국의 포악한 임금이 쫓겨나는 대목이었습니다. 인조반정을 꾀하던 사람 중에 하나인 이연평이 놀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또 이기의 아내가 남편을 그들에게 가담시키려고 꾀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인연이 되어 이기는 반정 당시 장단 방면의 군사 선봉장이 되었는데 이때 인조 임금도 이기를 크게 의지하였음인지 어의를 벗어 입혀주었습니다. 이 어의를 입고 이기는 창의문에서 크게 공을 세웠으며 맨 먼저 서울에 입성하는 공을 세웠습니다. 그 후 이기는 반정의 2등 공운을 얻고 하여 그가 기축년에 태어났다 해서 그제야 비로소 기축이란 이름으로 공로부에 적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